중학교를 마치자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다. 공부는 못해도 고등학교는 꼭 졸업해야 할 것 같았다. 하다못해 농업고등학교라도 가고 싶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 중 하나만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그게 오빠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다들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여서 모든 자식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면 장남을 지원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 한 명이 가문의 대들보 노릇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다. 여자인 내가 난생 처음 차별을 느낀 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집이나 그랬다. 그런 시대였다. 하지만 오빠는 스스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나는 돈이 없어도 산업체 부설 야간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말에 서울에서 와이셔츠를 만드는 한성실업에 취직하기로 마음먹었다. 엄마에게 낮에는 공장에 다니고 저녁에는 야간고등학교에 다니기로 했다고 말했다.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엄마, 그래도 괜찮지? 네가 오지게 잘 알아서 결정했겠냐. 엄마는 너를 믿어. 너는 잘할 거여. 엄마는 가만히 내 등을 두드렸다. 엄마의 그 말, 알아서 잘 결정했으리라 믿는다. 잘할 거다. 라는 소리를 나는 엄마에게 새로운 결정을 말할 때마다 들었다. 엄마의 말은 매번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말리기는커녕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조차 한 적이 없다. 자식들을 그렇게 믿어줌으로써 기죽지 않게 했다. 떠나기 전날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애써 눈물을 참고 있었으리라. 자식들을 하나씩 떠나보낼 때마다 엄마는 울고 싶지 않았을까? 나까지 5. 그때마다 울었더라면 엄마 맘이 누덕누덕해졌을 것이다. 금내야, 앞으로 힘들 것이다. 참말로 힘들 거요. 살다 보니까 내일이라는 것이 매번 더 힘들더라. 암만 그래도 절대로 기댈 생각하지 마라. 형제지간에도 내 것, 네 것이 있다. 너는 너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래야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어. 엄마는 평생 얼마나 고생만 했으면 내일이 늘 더 힘들다고 말할까. 마음이 무거웠다. 엄마, 걱정돼? 걱정하지 마. 엄마는 서글프게 웃으며 거친 손으로 내 손등을 매만졌다. 엄마, 걱정하지 마.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있잖아.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나는 고생한 엄마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었다.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호기롭게 장담했다. 엄마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야? 내가 돈 많이 벌면 실컷 사줄게. 어린 딸의 호언장담에 엄마는 그제야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나는 말이다. 계란을 한 소쿠리 삶아놓고 복숭아, 그 달달한 물 줄줄 흐르는 복숭아를 한 소쿠리 갖다 놓고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알았어, 엄마. 한 소쿠리가 뭐야? 평생 질리도록 먹게 해줄게. 엄마는 이번에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그날 밤 엄마와 나는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었다. 다음 날 나는 옷보따리 하나만 끌어안은 채 집을 나섰다. 성공을 위해 도전한 서울행이라 정말 최선을 다했다. 엄마의 믿음에 보답하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꼭 필요했다. 하지만 가족과도 같았던 친구의 죽음에 나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못다 핀 영숙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 성공해야 했다. 공장을 그만두고 패션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거의 무일푼으로 일본에 간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졸업 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어차피 내가 어디에 살든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무작정 패션의 나라 프랑스로 향했다. 프랑스어는 한마디도 못하는 채로 찾아간 파리에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일했다. 돈을 벌어야 나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하늘이 이런 내 간절한 마음을 알았던 걸까?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하는 일마다 물 흐르듯 술술 풀렸고, 그렇게 노력한 나는 30대 중반이 되어 친구의 제안으로 전시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전시 사업은 파리 본사에서 한국 지사까지 확장되며 꾸준히 성장했다. 확신이 있었기에 많은 빚까지 지며 투자했다.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일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손에 쥐었던 모든 게 모래처럼 산산이 흩어졌다. 죽도록 열심히 살면서 쌓은 공든탑이 무너진 느낌이었다. 그렇다. 내 사업은 그렇게 망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느덧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어두운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켰다. 제대로 건사하지 않아 쇠락한 느낌이 드는 집안이 불빛 아래 환하게 드러났다. 기다리는 이 없는 쓸쓸한 집, 찾아오는 이 없는 외로운 집, 꼭 내 인생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울이 보였다. 거울을 제대로 보는 게 얼마만일까. 얼룩진 거울로 예전에 당당하고 활기찼던 모습을 잃어버린 초라한 여자의 행색이 보였다. 사업 실패 후 10kg나 늘어난 내 몸이 정말 보기도 싫었다.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차라리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 검은 기운이 거울 속까지 넘실거리는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나를 불렀다. 금례야, 아가, 자랑스러운 우리 셋째 딸. 거울 속에서 엄마가 나를 부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는 언제나 나를 나의 희망이라고 불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일하러 갈 때도, 일본으로 갈 때도, 프랑스로 갈 때도, 사업에 성공했을 때도, 심지어 실패했을 때도 나는 늘 엄마의 자랑거리였다. 내가 죽음을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엄마에게 나는 자랑거리이자 희망일 터였다. 엄마를 두고 죽는 것은 엄마와 함께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 살아야겠다.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해 살아야겠다. 엄마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그날의 결심이 내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나는 죽음의 목전에서 엄마로 인해 다시 살아보겠다는 생의 의지가 담긴 발걸음을 뗐다. 그러고 보면 매번 나를 살린 건 엄마였다. 내가 원한 것은 돈과 성공이었는데 엄마는 나에게 무엇을 원했을까? 거울 앞에서 나는 생각했다. 답은 너무나 단순했다. 어떻게든 내 딸이 힘있게 살아내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시작했지만 지난번처럼 또는 그보다 더 성공할 자신은 없었다. 그러나 엄마가 나에게 원하는 인생 정도는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늘 엄마의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나의 희망이었다. 어떻게든 살아낼 것. 엄마가 내게 바라던 건 정말 단순했지만 어쩌면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원하는 바람일지도 모른다. 실패 후 2년 내내 죽어있던 희망이라는 놈이 가슴속에서 고개를 불쑥 내밀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 그 뒤로도 나는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며 실패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엄마에게 소중한 존재였기에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다. 내가 아무리 망했단들 다시 일어서서 한 발 내딛는 걸 못할까? 켈리델리를 준비하는 2년 동안 나는 100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고 실천했다. 나는 단지 100권의 책을 읽고 실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먹어버리기로 다짐했다. 그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먹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실행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수백 번 다시 읽고 실패해도 계속 따라했다. 그러자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생각과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방식을 통째로 먹으면서 찾아낸 7가지 실행 도구는 웰싱킹의 뿌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줬다. 처음에는 적용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니 적용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꿈을 이루기 위한 7가지 법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다. 이 습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성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1. 목표를 분명히 한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듯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정확한 목적지를 입력해야만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하듯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다. 잠실체육관에 갈 사람이 잠실이라고만 입력한다면 내비게이션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 명확한 목표는 마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자율주행하는 것과 같다. 이는 곧 자신의 삶에 신념을 심는 이치다. 그런데 사람들의 목표는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목표라고 할 수 없다. 그건 막연한 꿈에 불과하다.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보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정확한 목표 액수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초밥 사업으로 1000억 원짜리 사업체를 만들겠다. 같은 명료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자꾸 되새기면 어느 순간 목표가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다. 이게 바로 신념이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3만 배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최면을 걸었더니 자기를 치고 간 오토바이의 색깔은 물론 운전자가 쓰고 있던 헬멧까지 모두 기억했다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잠재의식은 인간이 태어나서 보고 느낀 모든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의식적으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잠재의식은 가능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목표를 잠재의식에 새겨 넣어야 한다. 2. 데드라인을 정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늘 부자가 될 거라고 말했다. 당연히 막연한 희망사항이었으므로 언제까지라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돌아왔다.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켈리델리를 시작하면서 나는 남들을 이롭게 하여
5년 안에 300억 원의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았고 그때까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자 데드라인을 훨씬 앞당겨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3.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한 뒤 나는 5년 후 어떤 집에 살고 있을 것이고 어디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자세하게 상상했다. 그때쯤 우리 회사 직원은 몇 명일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지도 상상했다. 이른바 시각화 훈련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상상력이 뛰어나다. 상상을 통해 시각화된 것들은 추상적인 명제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힘이 필요하다. 4. 액션 플랜을 세운다. 감나무 밑에서 아무리 입을 벌리고 있어 봤자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감을 먹으려면 감나무에 올라가거나 감을 딸 수 있는 긴 장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액션이다. 하기 어려운 걸 하라는 게 아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찾으면 된다. 살을 빼고 싶다면 오늘 할 일 3가지를 정해서 실천하면 된다. 처음부터 하루에 1kg를 빼겠다거나 운동을 2시간씩 하겠다는 무리한 목표를 정할 필요는 없다. 저녁밥을 10분만 더 일찍 먹겠다거나 밥을 한 숟가락만 덜 먹겠다거나 5분만 더 걷겠다거나 하는 등의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지켜나가다 보면 스스로 자신감이 붙는다. 간혹 다이어트를 계획할 때 무슨 운동을 할까? 부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선 밖으로 나가 걸으면서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할지 생각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부터 바로 시작하면 된다. 그것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어려운 액션 플랜을 도전하고 실행해 나가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그 일이 될지 안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낸다. 작은 행동을 하다 보면 될지 안 될지 답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생각만 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 5. 나쁜 습관 3가지를 버린다. 나의 나쁜 습관은 술과 소모적인 유희, 파티였다.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술을 끊고 파티를 줄여 얻은 시간에는 책을 읽었다. 사업을 시작하고 딸을 키우면서도 틈틈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건 나쁜 습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에 읽은 책들은 나의 영혼을 살찌웠고 사업을 더 큰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6. 꿈을 적어둔다. 보이는 곳마다 꿈을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꿈과 데드라인을 상기하게 되어 잠재의식 속에 목표가 강력하게 내재된다. 나는 300억이라는 숫자를 컴퓨터 비밀번호로 정했다. 화장실이며 냉장고, 거울, 책상, 화장대 등 집안 곳곳에 5년 안에 3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고 써놓았다. 지난해 남편 생일까지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을 때는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550701이었다. 55kg를 남편의 생일인 7월 1일까지 달성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나는 내가 다이어트 중이라는 것을 상기했다. 7. 매일 꿈을 100번 이상 외친다.
이루고 싶은 꿈을 한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100번 외치려면 적어도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나는 더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종이에 100번 쓰기도 했다. 쓰는 것은 외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이는 꿈 외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는 잠재의식에 내 꿈을 각인시키는 일이기도 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꿈은 내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꿈틀거린다. 잠재의식이 내 꿈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먹어 찾아낸 꿈을 이루는 7가지 법칙은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 나에게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들에게 나는 이 7가지 법칙을 말해준다. 나는 이 일을 꾸준히 반복했을 뿐이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일단 해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 이 단순한 일이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 7가지 법칙이 목표 달성에 강한 뿌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세상의 모든 첫걸음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그러나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게 카운슬링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방법으로 변화하고 꿈을 이루고 있다.